마비된 몸이 조금씩 풀리자 벌이 온몸을 덮은 걸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고 팔만 휘저었어요. 가슴속으로 살려주세요.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한 아이가 달려왔고 어르신도 달려오셨어요. 이 사건이 있기 전 수연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다는 거리요. 과연 누가 수연이에게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수연이는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왔을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큰절 올리겠습니다. 수연이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오시던 어머니가 끝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납골당 유리 너머로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던 수연은 소리도 내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흘러내려 검은 구두 위로 뚝뚝 떨어졌지만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입술을 꽉 깨물어도 자꾸만 터져나오는 흐느낌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아버지의 크고 따뜻한 손이 수연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어도 괜찮다.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수연은 겨우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닿은 어깨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을 간신히 붙잡아 주었거든요. 수연에게 아버지는 세상 그 자체였고 그 든든한 그늘은 영원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보내고 난 뒤 수연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거대 그룹 본사의 말단 평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재벌 총수의 외동딸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 같은 건 일절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아버지는 딸에게 현장부터 배우라고 했고 수연은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누구보다 먼저 새벽같이 출근했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에서 기름 냄새를 온몸에 뒤집어쓰며 일했고 사무실의 불이 다 꺼지고 경비원만 남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거든요. 손톱 밑에는 기름때가 박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고 구두 뒤축은 닳아 없어질 정도로 현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공장 생산 라인부터 기획실까지 수연의 손이 닿지 않은 부서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잠을 줄이고 밥을 거르고 밤낮 없이 일에 매달리며 수없이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34살이 되던 해 수연은 마침내 회사의 운명을 바꿀 대형 해외 프로젝트를 성사시켰습니다. 몇 달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매달린 끝에 거머쥔 성과였고 그 결과 그룹 총괄 상무 승진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딸이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상무 승진 공식 발표까지 고작 며칠밖에 남지 않은 어느 늦은 밤, 아버지는 회장실 책상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수연의 승진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서류 위에 적힌 딸의 이름 석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며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는 것을 숨기지 않았거든요. 우리 수연이가 정말 컸구나.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그 말이 텅 빈 회장실에 고요하게 울렸습니다. 바깥에는 장대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었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아버지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가 양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책상 위에 찻잔이 쓰러지며
따뜻한 차가 승진 서류 위로 흘러넘쳤고 아버지의 몸이 의자에서 천천히 옆으로 미끄러지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둔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온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때는 이미 아버지의 입술이 시퍼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비서의 다급한 전화를 받은 수연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를 따라가며 빗속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연이 응급실 문을 벌컥 열었을 때 눈에 들어온 건 이미 하얀 천이 덮인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수연은 하얀 천을 걷어내고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자기 승진 서류를 넘기며 미소 짓고 계셨을 그 손이 이제는 돌처럼 차가웠거든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은 수연의 입술이 파랗게 떨렸지만 울음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꽉 막힌 것처럼 숨만 가쁘게 몰아쉬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짐승 같은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한 채 의료진이 억지로 떼어놓을 때까지 수연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버지의 명성을 증명하듯 수많은 조문객이 밀물처럼 밀려들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수연은 영정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은 채 넋을 잃고 오열했습니다. 조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허리를 숙여 인사해야 한다는 것도 잊은 채 아버지의 사진 속 웃는 얼굴만 멍하니 바라보며 울고 또 울었어요.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쏟아져 내렸고 결국 수연은 조문객들 앞에서 그대로 혼절에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팔뚝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장례식장의 하얀 천장이 흐릿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장례 3일차 새벽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빈소 안쪽의 작은 밀실에서 그룹의 전담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열며 무거운 목소리로 유언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10개 계열사의 모든 지분과 절대적인 경영권은 유일한 혈육인 수연님에게 단독으로 상속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이 딸린 거대한 그룹을 이제 혼자서 이끌어야 한다는 엄청난 무게가 34차례 좁은 어깨를 짓누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채 추스르지 못한 채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덜컥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유언장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느끼며 간신히 입술을 깨물어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저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 수연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바로 이 순간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빈소 한쪽 구석에서 슬픔에 잠긴 척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닦아내던 작은아버지 정수였습니다. 정수는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틈을 타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정수의 눈빛이 먼저 영정사진 위에 멈췄다가 천천히 방향을 틀어 홀로 남겨진 수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손수건 뒤로 감춰진 정수의 입꼬리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 표정에는 형을 잃은 슬픔 따위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차가운 계산만이 어두운 빈소의 그림자 속에서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작은아버지의 그 눈빛이 피를 나눈 가족의 눈빛이 아니라 먹잇감을 노리는 늑대의 눈빛이었다는 것을요.
아버지가 떠난 이 하룻밤 사이에 수연의 일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 사이로 상상할 수도 없는 지옥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제가 끝나기가 무섭게 정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심 외곽,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최고급 요정의 밀실이었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이 닫히고 묵직한 자물쇠가 걸렸어요. 방 안에는 그룹 내 핵심 요직을 차지한 임원 6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이들을 이 한밤중에 은밀하게 불러 모은 것이었거든요. 정수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에 사과 상자 6개를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사과 대신 빽빽하게 들어찬 현금 다발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번들거렸어요. 상자 하나당 수억 원이었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순간적으로 커졌지만 정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접힌 메모지 6장을 꺼내 한 장씩 임원들 앞에 밀어 넣었거든요.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돈은 선물이고 계좌에 들어갈 돈은 보험입니다. 대신 한 가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차가운 압력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방 안을 걸으며 어린 조카를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몰아내고 그룹을 장악할 계획을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심리적 불안정을 이사회에서 문제 삼을 것, 승진 안건을 부결시킬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연을 그룹에서 영구히 배제할 것. 정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조카의 미래를 짓밟는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다가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 상자 속 현금의 무게가 양심의 무게를 눌러버린 것이었거든요. 며칠 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중앙의 긴 테이블에 임원들이 나란히 앉았고 맨 끝자리에 수연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이 상무 승진 안건을 상정하자마자 정수에게 매수된 임원들이 한 명씩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최근 수연님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총괄 상무직을 맡기기엔 시기상조라고 판단됩니다. 미리 짜여진 각본대로였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1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실적을 자기 손으로 성사시킨 해외 프로젝트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회의에서 수연의 간절한 목소리는 허공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류만 들여다보며 수연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거든요. 거수 투표가 진행되었고 압도적인 반대표로 승진 안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서 꽉 쥔 채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는 수연의 등 뒤로 정수의 나지막한 한숨소리가 들렸지만 그것이 연기라는 걸 수연은 아직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의 노골적인 견제에도 수연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자기가 채워야 한다는 책임감 하나로 매일 밤늦게까지 본사 기획실에 남아 홀로 서류와 씨름했거든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눈을 비비며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고 차가워진 커피를 마시며 사업 계획서를 수정하고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텅 빈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빈 의자를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넘기고 나서야 수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기획실 문을 잠갔습니다. 복도에는 자기 발소리만 울렸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무도 수연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수연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주차장은 수연의 차 한 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고 형광등 몇 개가 간헐적으로 깜빡이며 콘크리트 바닥 위로 불안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구두 소리가 텅 빈 주차장에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수연이 차 키를 꺼내 문을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주차장 구석, 어둠 속에 전조등을 끈 채 잠복해 있던 번호판 없는 검은색 승합차가 갑자기 엔진 소리를 내뿜으며 돌진해 왔어요. 타이어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소리가 지하 주차장 전체에 울렸고 승합차는 수연의 퇴로를 완벽하게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수연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는 순간 승합차의 옆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옷을 입은 건장한 남자 넷이 튀어나왔습니다. 정수의 사주를 받은 용역 괴한들이었어요. 수연이 비명을 지르며 뒤돌아 도망치려 했지만 구두굽이 콘크리트 바닥에 걸려 비틀거린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수연의 팔을 낚아채더니 다른 손으로 수연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콘크리트 바닥에 내리쳐 산산조각 냈어요. 유일한 구조 신호가 박살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동시에 뒤에서 달려든 다른 남자가 수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움켜쥐고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놔주세요. 제발 누구 없어요. 수연의 절박한 외침이 텅 빈 지하 주차장에 메아리 쳤지만 그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괴한들은 익숙한 솜씨로 수연의 입에 두꺼운 청테이프를 감고 케이블 타이로 손목과 발목을 꽁꽁 묶었어요. 수연이 있는 힘을 다해 발로 차고 몸부림쳤지만 4명의 덩치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괴한들은 수연을 짐짝처럼 들어 올려 승합차 뒷좌석 바닥에 내던졌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승합차가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심의 불빛 사이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바닥에 엎드린 채 테이프 너머로 숨을 헐떡였어요. 묶인 손목이 케이블 타이에 쓸려 쓰라렸고 좁은 차 바닥에서 뒹굴 때마다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 완전한 어둠만 남았습니다. 도시를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승합차는 가로등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산속 비포장 도로로 접어들었고 차체가 돌부리에 부딪힐 때마다 수연의 몸이 바닥에서 튕겨 올랐습니다. 수연은 공포 속에서도 괴한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지만 그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요.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 그 얼굴은 작은아버지 정수였습니다. 정수는 바닥에 묶인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올려다보는 수연을 내려다보며 가느다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조카에 대한 연민도 피를 나눈 가족으로서의 죄책감도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삼촌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구나. 정수가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타이르듯 느릿느릿한 말투였어요. 내 아버지 그늘 아래서 30년을 쪼그라들며 살았다. 이제 내 차례야. 수연의 눈이 공포를 넘어 경악으로 커졌습니다. 테이프에 막혀 소리를 낼 수 없었지만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거든요. 공포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명절마다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작은아버지의 손이 바로 이 모든 것의 배우였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테이프 위로 번졌지만 정수는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정면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승합차는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수연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승합차가 깊은 산속 공터에 멈춰 섰습니다. 엔진이 꺼지자 사방이 적막에 잠겼고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만이 어둠 속에서 가늘게 울렸습니다. 괴한들이 뒷문을 열고 묶인 수연을 거칠게 끌어내 축축한 흙바닥 위에 내던졌어요. 수연의 몸이 진흙 위로 나뒹굴었고 입에 감긴 테이프 너머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정수가 조수석에서 천천히 내렸습니다. 구두 밑창이 낙엽을 밟는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어요. 정수는 흙바닥에 엎드린 수연 앞에 서서 반들거리는 구두 발끝으로 수연의 턱을 툭툭 치며 얼굴을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수연의 눈에 비친 정수의 표정은 승합차 안에서 보았던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사라진 자리에 광기에 가까운 흥분이 차올라 있었거든요. 내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정수의 목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렸습니다. 나직하지만 30년 동안 눌러왔던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회장님의 동생, 그게 내 이름이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정수라는 이름으로 불린 적이 없어. 형님, 동생, 회장님, 아우, 그것뿐이었다. 정수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형의 그늘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살아온 세월이 이 한밤중에 산속에서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정수는 수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정수의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정수가 보고 있는 것은 수연이 아니라 수연의 얼굴에 겹쳐 보이는 형의 그림자였거든요. 내가 뭘 알아. 명절 때 웃으면서 용돈 주던 삼촌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었는지 내가 뭘 알아. 정수는 수연의 머리카락을 놓아버리듯 밀쳐내고 차 쪽으로 돌아서며 검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서 꺼내든 것은 투명한 액체가 담긴 주사기였습니다. 수연의 눈이 공포로 찢어지듯 커졌습니다. 테이프 너머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고 묶인 몸을 뒤틀며 필사적으로 발버둥 쳤어요. 하지만 괴한 두 명이 양쪽에서 수연의 어깨를 짓눌렀고 세 번째 남자가 수연의 목덜미를 억센 소나기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켰습니다. 정수가 천천히 다가와 주사기의 공기를 빼며 수연의 목덜미에 바늘 끝을 가져다 댔어요. 아프진 않을 거다. 잠깐이면 돼. 정수의 목소리는 오히려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어린 조카에게 주사를 놔주는 다정한 삼촌처럼요. 그 잔인한 부드러움이 수연의 등골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바늘이 목덜미 살갗을 뚫고 들어간 순간 수연의 몸이 활처럼 휘었습니다. 차갑고 이질적인 액체가 혈관을 타고 번져나가는 감각이 너무나 선명했거든요. 신경계 전체를 굳게 만드는 치명적인 마비독이었습니다. 독액이 혈관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가자 가장 먼저 손끝이 감각을 잃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뻣뻣하게 굳어갔고 이어서 발끝, 팔, 다리 순서로 마비가 몸 전체를 잠식해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있는 힘을 다해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 했지만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몸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끔찍한 순간은 성대가 마비되었을 때였습니다. 목구멍에서 올라오는 비명이 성대를 지나지 못하고 쇳소리 같은 기괴한 신음만 흘러나왔거든요. 울고 싶어도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금속을 긁는 듯한 끔찍한 쇳소리뿐이었습니다. 의식은 또렷한데 몸이 완전히 굳어버린 것이었어요. 눈동자만 미친 듯이 좌우로 흔들렸고 수연은 자기 몸이 서서히 관 속에 갇혀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정수가 하수인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괴한 한 명이 승합차 뒤에서 대형 꿀통을 들고 왔어요. 뚜껑을 열자마자 끈적하고 역겨운 단내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양봉장에서 가져온 싸구려 꿀이었어요. 괴한들은 전신이 굳어 눈동자만 공포에 질려 흔들리는 수연의 머리카락 위로, 고급 실크 정장 위로, 이마와 볼 위로 그 끈적한 꿀을 통째로 들이부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역겨운 냄새가 수연의 코를 찔렀지만 고개를 돌릴 수조차 없었어요. 꿀이 눈꺼풀 사이로 스며들어 시야를 흐리게 만들었고 귓속으로, 코 밑으로 끈적하게 흘러들어가도 수연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꿀에 뒤덮인 수연을 만족스러운 눈으로 한번 훑어보고는 아무 미련 없이 돌아섰습니다. 괴한들이 마네킹처럼 굳어버린 수연의 몸을 짐짝 들듯 양쪽에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방치된 폐양봉장의 축축하고 깊은 흙구덩이 속으로 가차없이 내던졌어요. 수연의 등이 축축한 흙바닥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고통조차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덩이 위로 정수의 얼굴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이어서 승합차의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산속에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구덩이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나뭇가지 사이로 별이 보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옥상에서 별을 보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해주셨던 말, 수연아 힘들 때는 하늘을 봐라.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지금 이 하늘은 너무나 멀고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수가 없었고 꿀과 섞인 눈물이 귀 뒤로 흘러 흙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먼 산등성이 너머로 하늘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고 새들의 지저김이 들려올 무렵이었어요. 수연의 몸에서 진동하는 강렬한 꿀 냄새를 맡고 인근에 서식하던 꿀벌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마리가 구덩이 주변을 윙윙거리며 맴돌았어요. 그러더니 점점 그 수가 불어나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이내 수만 마리의 굶주린 벌떼가 시커먼 구름처럼 구덩이 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윙윙거리는 날갯짓 소리가 소름 끼치는 합창처럼 산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커먼 벌떼가 수연의 얼굴 위로, 목 위로, 꿀에 젖은 온몸 위로 새카맣게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살갗을 파고드는 무자비한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침 하나하나가 살을 찢고 들어올 때마다 불에 대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관통했지만 수연은 손가락 하나 들어 올릴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도, 몸을 뒤틀 수도, 벌 한 마리를 쫓아낼 수도 없었어요. 수연은 허공을 향해 미세하게 떨리는 손짓만 반복했습니다. 굳어버린 손가락 끝이 밀리미터 단위로 움찔거렸지만 그것이 수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거든요. 누군가 제발 이 소리를 듣고 와달라고, 이 구덩이를 내려다봐 달라고 말할 수 없는 간절함을 손끝에 실어보냈지만 산속에는 벌떼의 날갯짓 소리만 울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눈물인지, 억울함의 눈물인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의 눈물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었어요. 피눈물이 꿀과 섞여 흙바닥 위로 스며들었고 벌에 쏘인 얼굴이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수연의 의식이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모든 것을 작은아버지에게 고스란히 빼앗긴 채, 아무도 진실을 모르는 채 이 깊은 산속 흙구덩이에서 벌에게 뜯기며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납골당에서 어깨를 감싸주던 그 따뜻한 손이 승진 서류를 넘기며 짓던 그 흐뭇한 미소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의식이 아버지를 향해 마지막 손을 뻗으려는 순간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연의 숨결이 실처럼 가늘어지고 의식이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가던 그 시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산비탈을 타며 희귀 약초를 캐던 12살 소년 태경과 그의 할아버지가 평소와는 전혀 다른 벌떼의 소음을 들었습니다. 한 곳에 몰려 미친 듯이 날갯짓을 해대는 벌떼의 소리는 평생을 산속에서 살아온 할아버지도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요. 태경이 약초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구덩이 쪽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구덩이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사람이었습니다. 꿀에 뒤범벅이 된 채 시커먼 벌떼에 온몸이 뒤덮인 사람의 형체가 구덩이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벌에 쏘여 퉁퉁 부어오른 얼굴은 원래의 생김새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고 간헐적으로 가슴이 아주 미세하게 오르내리는 것만이 이 사람이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재빨리 등짐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마른 쑥단을 한 움큼 꺼냈습니다. 산속에서 짐승의 독을 다룰 때 항상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부싯돌을 쳐서 쑥단에 불을 붙이고 자욱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구덩이 안으로 온 힘을 다해 불어넣었습니다. 매캐하고 독한 쑥 연기가 구덩이 안을 가득 채우자 벌떼가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연기가 꺼질세라 쑥단을 계속 태우며 벌떼를 쫓아냈고 태경은 할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근처 개울에서 물을 떠와 수연의 얼굴 위로 조심스럽게 끼얹었습니다. 벌떼가 물러간 뒤 드러난 수연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얼굴은 벌에 쏘여 원래의 2배 이상으로 부풀어 올랐고 노출된 피부 위로 셀 수 없이 많은 독침 자국이 빨갛게 솟아 있었어요. 숨은 간헐적으로만 쉬고 있었고 손끝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태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살 소년의 눈에는 공포와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구덩이 안으로 내려가 수연의 목에 손가락을 대어 보았습니다. 맥박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약했지만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생명의 끈이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살아있다. 얼른 옮겨야 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급박함이 서렸습니다. 태경은 평소 약초를 나를 때 쓰던 낡은 나무 수레를 가져왔어요. 자기 몸짓만 한 수레에 할아버지가 수연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 눕혔습니다. 수연의 몸은 아직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마치 나무 토막을 옮기는 것처럼 무겁고 딱딱했어요. 태경이 수레를 끌고 할아버지가 뒤에서 밀며 둘은 험한 산길을 헐떡이며 내려갔습니다. 나무 뿌리에 수레바퀴가 걸릴 때마다 태경은 이를 악물고 온 힘을 다해 당겼고 작은 손바닥에 물집이 잡혀 터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낡은 귀틀집에 수연을 눕혔을 때 수연의 숨은 거의 멈추기 직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연의 상태를 살피더니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병원에 데려갈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산길로 3시간이 넘게 걸렸고 그때까지 이 사람이 버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할아버지는 평생 산속에서 짐승들의 독을 다뤄온 경험을 살리기로 했습니다. 뒷마당 양봉장 한쪽에서 직접 기른 특수 독벌의 침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뽑아낸 뒤 수연의 굳어버린 주요 혈 자리에 하나하나 정교하게 찔러 넣기 시작했어요. 독을 독으로 다스리는 산속 사람만이 아는 오래된 방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수연의 목덜미, 손목 안쪽, 발목의 혈 자리를 찾아 침을 놓을 때마다 수연에 굳어있던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독벌의 침이 마비 독소와 맞서 싸우는 것이었어요. 할아버지는 땀을 닦을 겨를도 없이 수연의 팔뚝 안쪽, 무릎 뒤쪽, 손바닥 중앙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혈 자리를 찾아 침을 놓았습니다. 태경은 옆에서 핀셋을 건네주고 쓴 침을 받아내며 할아버지를 도왔어요. 1시간이 넘도록 그 작업이 이어졌고 할아버지의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맺혀 턱 끝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할아버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헛간에 매달아 말려둔 산삼뿌리를 꺼내 돌절구에 넣고 직접 지식이기 시작했어요. 쿵, 쿵, 절구질 소리가 고요한 밤 산속에 울렸습니다. 해독 작용을 하는 귀한 감초를 함께 넣어 즙을 내고 삼배망으로 정성껏 걸러낸 맑은 탕약을 수연에 굳어있는 입술 사이로 한 방울씩 흘려 넣었어요. 탕약이 수연의 입술에 닿을 때마다 할아버지는 수연의 턱을 부드럽게 주물러 삼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대부분의 탕약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떠넣었거든요. 어린 태경은 아궁이에 장작을 집혀 방 안의 온기를 유지했습니다.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가 바직바직 울렸고 아궁이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기운이 방바닥을 데워 수연의 차가운 몸을 감쌌어요. 태경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은 채 차가운 우물물에 수건을 적셔 꼭 짜서는 수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냈습니다. 작은 손으로 수건을 빨고 다시 적시고 이마를 닦고 목을 닦고 그 단순한 동작을 밤새 쉬지 않고 반복했어요. 태경의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마다 할아버지가 절구질하는 소리에 다시 눈을 떴고 수연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사람 살 수 있는 거죠? 태경이 새벽녘에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수연의 맥을 짚어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어린 손자를 안심시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조선의 피를 말리는 극진한 간호가 사흘 밤낮으로 쉼없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사흘 동안 등을 한 번도 대지 못했고 태경은 할아버지가 잠깐 졸 때면 대신 탕약을 떠넣으며 자리를 지켰어요. 사흘째 되던 밤 죽은 듯 굳어있던 수연의 창백한 손끝이 이불 위에서 미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태경이 먼저 알아챘어요. 할아버지, 손가락이 움직여요. 태경의 외침에 할아버지가 허겁지겁 다가왔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다시 한번 움찔거렸고 이어서 손목이, 팔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사흘간의 사투 끝에 돌처럼 굳었던 몸이 조금씩 풀려나가고 있었거든요. 나흘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수연이 막혀있던 숨을 거칠게 토해내며 번쩍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낡은 나무 대들보와 누렇게 변색된 천장이었습니다. 수연의 목에서 쇳소리 섞인 기침이 연달아 터져나왔고 마비로 굳어있던 성대가 풀리면서 짐승 같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온몸이 천근짜리 돌에 짓눌린 것처럼 무거웠지만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기 얼굴을 만져보았어요. 벌에 쏘여 울퉁불퉁하게 부어오른 피부가 손끝에 닿았고 그제서야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수연의 흐릿한 시야에 낯선 소년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새운 탓에 눈이 충혈된 채 그래도 환하게 웃고 있는 12살 태경의 얼굴이었거든요.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겨우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산속 조손이 남도 아닌 사람을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살려낸 것이었어요. 수연은 아직 힘이 들어가지 않는 손을 간신히 뻗어 태경의 작은 손등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떨리는 손길 하나에 수연의 감사와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간신히 상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한 것은 구덩이에서 구출된 지 일주일이 지나서였습니다. 수연은 할아버지의 귀틀집 구석에 기대앉아 벌에 쏘인 상처에 할아버지가 발라준 약초 연고를 더듬더듬 만지며 숨을 골랐어요. 얼굴에 부기는 많이 빠졌지만 온몸 곳곳에 남은 독침 자국이 아직도 쓰라렸습니다. 그때 태경이 마을에서 주워온 낡은 라디오를 방 안에 들여놓았습니다. 태경이 다이얼을 이리저리 돌리자 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거대 그룹 총수의 외동딸 수연 씨가 등산 중 실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색대가 투입되었으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당국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등산 중 실족, 사망 가능성,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수연의 머릿속을 망치로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가 이미 손을 써놓은 것이었거든요. 세상은 수연이 사고로 죽은 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라디오의 볼륨을 내리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감싸쥐었어요. 사태의 심각성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정수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끝나는 것은 자기 목숨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살려준 이 산골 할아버지와 어린 태경까지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세상에서 지워질 것이었어요. 정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친형의 딸도 벌통에 집어던지는 사람이었고 산골 노인과 12살짜리 아이쯤은 눈도 깜빡하지 않고 처리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수연은 태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라디오 다이얼을 만지작거리는 12살 소년의 작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흘밤을 뜬 눈으로 세우며 자기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던 저 작은 손이 자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연은 며칠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정수는 이미 경찰과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고 증거도 없이 나서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벽하게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틈을 타산 아래 마을로 내려간 수연은 마을 외곽의 낡은 공중전화 부스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후드를 깊게 눌러쓰고 부스 안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선친 시절부터 가장 충직했던 단 한 사람, 비서실장 출신의 김상무에게 거는 전화였습니다. 신호음이 4번 울린 뒤 전화가 연결되었고 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습니다. 상무님 접니다. 수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친 숨소리와 함께 억눌린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인적이 완전히 끊긴 철거 예정 폐건물 지하에서 둘은 만났습니다. 김상무는 계단을 내려오다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수연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람이 벌에 쏘인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얼굴로 자기 앞에 서 있었거든요. 김상무의 눈에서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가씨, 살아계셨습니까? 살아계셨습니까?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김상무의 목소리는 안도와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50이 넘은 남자가 지하실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를 30년 넘게 모시며 어린 수연이 본사복도를 뛰어다니던 시절부터 지켜봐 온 사람이었거든요. 그 수연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며칠간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김상무의 충혈된 눈과 푹 꺼진 볼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김상무 앞에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무의 바짓가랑이를 두 손으로 부여잡으며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상무님, 제가 완전히 죽은 것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김상무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수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놈의 목줄을 한 번에 끊을 때까지 저는 유령이 되어야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처절함과 함께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상무는 한참 동안 바닥에 무릎 꿇은 수연을 내려다보다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의 눈에서 동시에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순간부터 둘 사이에는 말없는 맹세가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수연이 어둠 속으로 숨어든 바로 그 시각, 서울 한복판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본사 로비에 수십 명의 기자를 불러 모아놓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를 맨 정수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고개를 숙이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조카를 지키지 못한 제 죄가 너무나 큽니다. 형님 영전에 어떤 낯으로 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수의 목소리는 완벽하게 떨렸고 눈가는 정확한 타이밍에 붉어졌으며 손수건을 쥔 손은 절묘하게 흔들렸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펼쳐지는 완벽한 거짓 눈물쇼였습니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몇몇 기자들은 정수의 슬픔에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이기까지 했거든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 넓은 세상에 단 2명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눈물기가 채 마르지도 않은 얼굴로 곧장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는 척하던 정수의 입꼬리가 카메라가 사라진 복도에서 슬며시 올라갔어요. 시신조차 찾지 못한 조카의 장례식은 생략한 채 즉각 비상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룹 경영의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막아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어요. 이미 매수된 임원들은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만장일치로 정수를 그룹 총괄 회장 자리에 추대하는 안건이 통과되었고 정수는 단 하루 만에 형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룹의 최고 자리에 올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최고층 회장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어요.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고 넓은 원목 책상 위에는 형의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명패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명패 위에 새겨진 형의 이름 석자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명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묵직한 금속 명패가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정수는 그 위를 구두발로 힘껏 밟아지시겼습니다. 명패가 찌그러지고 글자가 뭉개질 때까지 밟고 또 밟았어요. 정수는 회장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가죽 의자가 삐걱거리며 정수의 무게를 받아들였고 정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며 입을 벌렸어요. 처음에는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커지더니 이내 텅 빈 회장실 전체를 채우는 광기 어린 웃음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형의 그늘에 숨어 이를 갈았던 남자가 마침내 그 그늘을 밟고 올라선 순간이었거든요. 바닥에 찌그러진 명패 위로
정수의 웃음소리만이 끝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어둠 속 폐건물 지하에서 수연은 차가운 시멘트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려받을 것이었습니다. 정식 회장이 된 정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수연의 공식 사망 신고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류는 일사천리로 처리되었어요.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가 동원한 변호사들이 실종 사망 인정 절차를 밀어붙였거든요. 수연은 법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법정 상속인 자격을 획득한 정수는 형이 남긴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자기 손안에 넣었어요. 하지만 정수의 욕심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정수는 수연이 버려졌던 양봉장 일대의 야산을 대규모 골프장 부지로 선정했어요. 그 산은 태경의 할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이었습니다. 정수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강제 매입을 밀어붙였고 주변 땅 주인들은 하나둘씩 정수가 보낸 사람들의 압박에 못 이겨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만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이 산은 내 아버지의 아버지 적부터 우리 집안이 지켜온 땅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팔 수 없는 것이 있어. 할아버지는 마을 이장이 찾아와 설득해도 정수 측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들고 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완고한 결기가 서려 있었고 지팡이를 쥔 손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거든요. 정수는 설득이 통하지 않자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악질 철거 용역 깡패 수십 명이 트럭 세대에 나눠 타고 할아버지의 산으로 몰려왔어요. 안전모를 쓰고 쇠파이프와 강목을 든 남자들이 우르르 내려 산비탈을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귀틀집 앞마당에 홀로 서서 그들을 마주했어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자기 몸집의 3배는 되는 남자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들어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이 산에 손대지 못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명의 깡패들은 비웃듯 할아버지를 밀쳐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버티며 한 사람, 두 사람을 막아섰지만 숫자의 차이는 너무나 압도적이었습니다. 실랑이가 벌어졌고 누군가의 팔이 휘둘러졌어요. 쇠파이프가 할아버지의 뒤통수를 정면으로 가격했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고 할아버지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어요.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피가 번져 나왔고 할아버지는 흙바닥 위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수연에게 전해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김상무가 마련해준 달동네 곰팡이 핀 단칸방에 숨어 지내던 수연은 김상무의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기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자기 작은아버지의 손에 쓰러졌다는 사실이 가슴 한복판을 쇠파이프로 맞은 것처럼 아팠거든요. 수연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자기가 나서는 순간 12살 태경마저 죽게 됩니다. 수연은 문고리를 잡은 채 이마를 문짝에 기대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치고 싶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이 비좁은 곰팡이 핀 방 안에서 은인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이 수연의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눈물이 문짝 위로 흘러내렸고 수연은 이를 악물며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수연에게는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납치당하던 날 밤 옷 속에 지니고 있던 어머니의 유품인 최고급 다이아몬드 브로치였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었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브로치를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브로치 뒷면에 새겨진 어머니의 이니셜을 손끝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을 놓으면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사라지는 것이었거든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브로치 위에 맺혔지만 수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김상무를 통해 암시장에서 브로치를 처분했습니다. 그 돈으로 의식불명에 빠진 할아버지의 천문학적인 병원비를 전액 대납하고 어린 태경의 초기 유학 자금까지 남몰래 마련해 두었어요. 수연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태경도 병원도 아무도 이 돈이 어디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수연의 피 끓는 기도와 헌신적인 지원에도 할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침대 위에 누운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산을 지키지 못했다는 회한이 깊은 주름처럼 새겨져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 할아버지의 눈이 미세하게 떨리며 잠깐 열렸습니다. 흐릿한 눈빛 속에 무언가를 향한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지만 그 눈빛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는 할아버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조상 대대로 지켜온 산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맞아 쓰러져 병원 침대 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텅 빈 썰렁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산골에서 혼자 손자를 키우던 노인의 장례식에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국화꽃 몇 송이와 쓸쓸한 향 연기만이 빈소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12살 태경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큰 상주 완장을 팔뚝에 감고 할아버지의 영정 사진 앞에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울음이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큰 슬픔은 오히려 눈물을 가두어 버리거든요. 태경은 그저 입술을 꽉 깨문 채 영정 속 할아버지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약초 캐러 가자며 새벽마다 깨워주시던 할아버지, 산삼을 찌으며 노래를 흥얼거리시던 할아버지가 이제 사진 속에만 남게 된 것이었어요. 태경의 작은 주먹이 무릎 위에서 하얗게 질리도록 쥐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조문객의 눈을 피해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이 숨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어요. 세상에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들킬 수 없었기에 고개를 숙인 채 어깨만 미세하게 떨었습니다. 수연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구덩이에서 쑥 연기로 벌을 쫓아주시던 그 손, 밤새 탕약을 떠넣어 주시던 그 손이 이제는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분노와 죄책감이 뒤엉킨 불길이었어요. 그 불길 한가운데에 정수의 이름이 또렷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경의 작은 등을 바라보며 수연은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이 아이를 정수의 심장을 찌를 완벽한 칼날로 키워내겠다고. 김상무는 돌아가신 회장님의 은혜를 갚고자 회사에서 성과급으로 받은 회사 주식 처분한 자금을 수연에게 지원했고 그 자금으로 태경의 미국 유학이 결정되었습니다. 태경이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날 수연은 공항 구석에서 멀찍이 서서 태경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출국장으로 사라지는 12살 소년의 등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수연은 마스크 아래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소리 없이 속삭였어요. 반드시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나도 준비하고 있을게. 태경이 사라진 뒤 좁은 단칸방에 홀로 남은 수연은 김상무가 은밀히 빼돌려다 주는 그룹의 방대한 서류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습니다.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수연은
오직 복수만을 위한 지독한 칩거를 시작했어요.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재무제표를 읽고 계약서를 분석하고 메모를 적어 벽에 붙였습니다. 창문 밖으로 계절이 바뀌어도 수연은 방 밖으로 나가지 않았거든요. 이 비좁은 방이 수연의 전쟁터였고 서류 한 장 한 장이 수연의 무기였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단 하루도 그 단칸방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방 안의 풍경은 1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면 전체를 가득 채운 화이트보드 위에는 회사의 복잡한 재무제표와 자금 흐름도가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그려져 있었고 빨간색 화살표와 파란색 메모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수연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숫자를 지우고 다시 쓰고 흐름도를 고치고 또 고치며 그룹의 모든 자금이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눈을 만들어 갔어요. 처음 몇 년은 아버지가 남긴 경영서적과 서류들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아버지의 메모가 적힌 서류 여백을 손가락으로 쓸어보며 마치 아버지에게 직접 수업을 받는 것처럼 한 글자 한 글자를 되새겼어요. 그 다음 몇 년은 김상무가 공유해주는 그룹의 최신 실적 보고서와 이사회 의사록을 분석했습니다. 정수가 어떤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낱낱이 해부했거든요. 수연의 눈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판단은 점점 냉혹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따뜻한 리더십 위에 10년간의 고독과 분노가 빚어낸 차가운 전략가의 시야가 겹겹이 쌓여간 것이었어요. 같은 시간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한 청년이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수연과 김상무의 헌신적인 자금 지원을 받으며 미국 아이비리그에 진학한 태경이었어요. 태경은 수면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줄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고 밤 12시가 넘어서야 기숙사로 돌아왔거든요. 경제학과 기업 인수합병을 전공했고 교수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동기들이 주말에 파티를 갈 때 태경은 도서관 지하에서 기업 재무분석 보고서를 읽었고 방학이면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어요. 태경의 몸은 12살 때의 마른 소년에서 훈련으로 단련된 건장한 청년으로 변해갔지만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던 그 12살의 눈빛이 1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거든요. 하지만 태경을 움직이게 한 것은 학문에 대한 열정이 아니었어요. 기숙사 책상 위에 붙여놓은 할아버지의 사진 한 장이 태경이 잠들고 싶은 새벽마다 눈을 뜨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였거든요. 태경은 매달 한 번 김상무를 통해 수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직접 연락하는 것은 너무 위험했기에 김상무가 중간에서 전달하는 방식이었어요. 편지 끝에는 항상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비되면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돌아가겠습니다. 수연은 그 편지를 받을 때마다 화이트보드 앞에서 눈을 감고 아직은 아니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사이 정수는 권력에 취해 가고 있었습니다. 회장 자리에 앉은 첫 해에는 그래도 형이 닦아놓은 기반이 탄탄했기에 그룹이 돌아갔어요. 하지만 정수에게는 형과 같은 경영 능력이 없었습니다. 판단은 충동적이었고 결정은 자기 입속만을 향했거든요. 정수는 그룹의 알짜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우고 그 회사를 통해 수백억 원의 자금을 빼돌렸어요. 장부에는 해외 투자로 기록했지만 실제로는 정수 개인의 스위스 계좌로 흘러들어가는 돈이었습니다. 수연은 단칸방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김상무가 가져다주는 서류를 통해 정수의 횡령 규모가 해가 갈수록 커지는 것을 확인했고 아버지가 우량하게 키워낸 그룹이 속에서부터 썩어가는 것을 숫자로 읽어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수연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정수가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증거가 산처럼 쌓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정말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그룹은 여기저기서 삐걱거렸고 정수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던 양봉장 일대의 골프장 공사마저 자금 부족으로 전면 중단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산은 파헤쳐진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었습니다. 나무가 뽑히고 흙이 뒤집어진 산비탈 위로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났고 반쯤 지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뼈대만 앙상하게 드러낸 채 비바람에 씻겨가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산이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버려져 있다는 사실이 수연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룹이 완전히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자 10년간 정수 밑에서 고개를 숙이며 굴욕을 참아왔던 김상무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상무는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총동원하여 합법적이고 은밀한 내부 감사 시스템을 조용히 가동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정수에게 고개를 숙이는 충직한 부하였지만 그 이면에서는 10년간의 인내가 빚어낸 치밀한 작전이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김상무가 가장 먼저 접촉한 것은 정수의 폭언과 비상식적인 지시의 염증을 느끼고 사직서를 품고 다니던 핵심 재무팀 직원들이었습니다. 깊은 밤 도심 외곽의 허름한 카페에서 김상무는 이들을 한 명씩 만났어요. 지금 이 그룹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대 회장님이 만드신 이 회사를 살릴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에 묻겠습니다. 김상무의 눈빛은 진지했고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어요. 정수 밑에서 양심을 짓밟으며 버텨온 세월이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거든요. 1명, 2명, 3명. 김상무는 이들을 정의로운 내부 고발자로 포섭하는데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들이 목숨을 걸고 빼낸 보안 패스워드 덕분에 김상무는 정수의 분식회계 이중장부 원본 사본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압수수색으로도 찾지 못했던 장부였습니다. 수백억 원이 어디서 빠져나가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숫자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김상무는 어떤 불법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고 합법적인 내부 감사 권한만으로 이 장부를 입수했습니다. 하지만 김상무의 손에 들어온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선친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해외에 구축해두었던 비밀 클라우드 서버가 있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는 생전에 신중한 성격이었고 회장실의 중요한 통화와 회의실의 회의는 암호화된 서버에 자동으로 녹음 및 녹취되도록 설정해 두었거든요. 김상무는 수연의 도움을 받아 그 서버의 암호를 해독해냈습니다. 수연이 10년간 아버지의 서류를 파고들며 알아낸 암호 패턴이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것이었어요. 서버 안에서 나온 것은 10년 전 정수가 회장실 전화로 통화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수연의 납치와 살인을 교사하던 그 밤의 통화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김상무는 헤드폰을 끼고 그 파일을 처음 재생했을 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10년을 기다려온 결정적인 증거가 마침내 손안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에게 이 소식이 전해진 것은 그날 늦은 밤이었습니다. 김상무의 목소리를 듣는 수연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10년간 화이트보드 앞에서 갈고 닦아온 날카로운 눈빛 위에 더 깊고
차가운 빛이 한 겹 더 씌워졌습니다. 수연은 전화를 끊고 화이트보드를 바라보았어요. 거미줄처럼 엮인 작은 흐름도와 빨간 화살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수연은 화이트보드 한가운데에 적혀 있던 정수의 이름 위에 빨간 펜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제 올가미를 조일 차례였습니다. 폭풍 전야의 늦은 밤이었습니다. 단칸방의 낡은 시계가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수연은 화이트보드 앞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년간 그려온 작은 흐름도의 모든 선이 하나의 점으로 수렴하고 있었거든요. 그 점의 이름은 정수였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새어 들어왔어요. 수연이 문을 열자 김상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양복은 땀에 젖어 등에 달라붙어 있었고 한 손에는 암호화 USB를 다른 한 손에는 두툼한 서류 가방을 품에 꼭 안고 있었어요. 김상무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10년간 본 적 없는 빛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전부요. 김상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흥분이었어요. 서류 가방 안에는 내부 고발자들이 직접 손으로 쓴 자필 진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수의 지시로 장부를 조작했다는 것,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을 빼돌린 경로, 그리고 매수된 임원들의 이름과 금액까지. 진술서마다 고발자의 손도장이 찍혀 있었고 그 위에는 떨리는 필체가 남긴 양심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어요. 수연이 떨리는 손으로 구형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밝아지고 암호화된 폴더가 열렸어요. 수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10년 동안 가슴에 품어왔던 참혹한 진실을 자기 귀로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이었거든요.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 뒤에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그 산속에서 자기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구두 발끝으로 턱을 치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독부터 찔러 넣고 벌통에 처박아. 확실히 죽여. 정수의 섬뜩한 음성이 비좁은 단칸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녹음 속의 정수는 마치 식당에 음식을 주문하듯 태연하게 조카의 살인을 지시하고 있었어요. 뒤이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꿀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는 하수인의 물음에 정수가 대답했거든요. 통째로 들이부어. 그 기집애 몸에 꿀 발라서 벌통에 던져버려. 하레비 놈도 밟아버리고.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노트북